이번 시간에는 실험적인 사진의 등장이라는 타이틀이고요. 거기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엘빈 랭돈 커번이라는 사진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험적인 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 시간에 유젠 나체나 알프레드 스트그리치, 그러니까 회화주의 사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방향의 사진으로 전향되는 그런 또 바로 그 시기에 또 이렇게 새롭게 사진의 새로운 방향을 전개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20세기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참된 20세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부터 시작됐다라고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기 빼고 실질적으로 20세기는 그 1920년대부터다 해서 이 예술도 1920년대 10년을 분수령으로 해서 근대와 현대의 경계선을 뚜렷이 긋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저는 그 예술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1차 세전이 끝나자 사상과 정치 분야에서 또 예술 분야에서도 기존의 질서에 대한 그 회의, 그러니까 그 기존 모든 질서나 행위에 대해서 부정과 회의와 이런 것들이, 이런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화면 구성이나 채색이나 이런 전통적인 원칙을 과감하게 무시해버리고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다다이즘, 그래서 부정주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위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위예술.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 급진적이고 비정통적인 이런 형태로 작업하는 거 우리가 전위예술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 기존에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철학이나 모든 표현 행위를 부정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걸 찾고자 추구했던 이런 방법들이 등장하는데,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실험적인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엘빈 랭돈 커번이라는 사진가입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나온 사람이 엘빈 랭돈 커번인데요. 상당히 그 기공자 같은 분위기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렇게 삶이 그렇게, 그러니까 가정 형편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업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리한테 그렇게 아주 뭐 굉장한 그 알프레드 스티그리치나 유젠 나체만큼의 그런 비중 있는 사진가는 아니더라도 또 사진의 새로운 시각적인 확장 영역을 제시해줬던 사진가이기 때문에 이 엘빈 랭돈 커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1890년에 이 LA를 방문해서 엄마랑 엄마의 삼촌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삼촌이 코닥 카메라를 선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때 받은 카메라가 이 엘빈 랭돈 커번이 사진을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그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진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가 돼버렸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게 뭐라 그러죠? 엄마의 말에 꼼짝 못하는 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마마보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런던, 파리로 옮겨 다니면서 사진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 공부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그 에드워드 스타이케이라고, 우리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도 몇 번 등장했던 그런 사진가가 몇 명이 있는데, 강의마다 이 중폭 쪽으로 중첩돼서 나오는 사진가가, 이 에드워드 스타이켄도 간혹 나오는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치 설명할 때 포토 시세션, 그러니까 사진 분리파 운동에 참여했던 최연소 사진가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에드워드 스타이켄에 대해서 또 공부하겠지만 포토 스토리 형태의 작업으로 또 굉장한 명성을 날렸던 그런 사진가가 에드워드 스타이켄이고, 20세기를 빛낸 거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스타이켄을 만나나 봐요. 근데 에드워드 스타이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마추어 사진가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이 작업만 해왔던 사람인데, 에드워드 스타이켄을 만나고 나서 이 사진의 이제 제 맛을 알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진의 그런 그 기록 사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매력도 느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선명함의 극치를 높이는 기록 사진과 시대성의 가치를 높이는 회화 사진을 통합해서 자신만의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 우리가 순수 사진을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그 회화적인 사진과 그 기계적인 기록성을 가진 사진,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던 몇 명의 사진가들 통해서 재현이 되는, 폴 스트랜드라는 사람도 에드워드 스타이켄 하면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하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듯이, 같은 이런 광학적인 기록성을 주로 하는 사진과 회화성을 강조하는 사진을 접목한 이런 파인 아트적인 순수 스트레이트한 포토에 대한 그 사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요 엘빈 랭돈 코번인데, 이 엘빈 랭돈 코번은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프레드 스티글리츠하고 같이 뉴욕 카메라 클럽을 또 결성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진적인 작업이나 홍보를 했던 사진가고요. 20세기 사진 예술의 아방가르드 시대라고 해서, 이게 아방가르가 뭡니까? 그 전위 예술의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질서 정통적인 방법을 무시, 새로운 걸 찾아내고자 하는 이런 전유예술을 우리가 아방가르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진 예술의 아방가르드 시대를 연 그런 대표적인 사진가가 이 누구예요? 엘빈 랭돈 코번이다. 그러니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다양한 사진의 그런 표현 방법에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진의 출발점이고 현대 사진의 그 정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나 뭐 에드워드 스타이켄이나 이런 대가들과 지금 현재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도급인 형태로 활동을 같이 했던 사진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우리가 포토 시세션 운동을 전개하면서 참관했던 그 카메라 워크에 랭돈 코번의 사진이 소개가 되고, 그렇게 소개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엘빈 랭돈 코번이 세계적인 사진계에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사진인데, 지금 이게 원본이 이게 지금 자동으로 크롭이 됐네요. 이게 지금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이게 다리미 빌딩이죠. 이 굉장히 전통적인 빌딩이라 또 사진가들이 상당히 많이 찍었던 이 빌딩이에요. 뭐 에드워드 스타이켄도 찍었고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찍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찍었고, 저도 뉴욕 갔을 때 한번 찍어봤는데 흉내내고, 하여튼 요런 이 다리미 빌딩인데, 여기 지금 밑에까지 더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 작업하면서 이 편집에서 이게 좀 잘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런 식의 사진이 이 카메라 워크라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저기 하는 이 카메라 워크에 요 사진이 실리면서 이 엘빈 랭돈 코번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인물 사진도 상당히 독특하게 찍습니다. 이게 그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줌인 기법 같은 형태인데요. 이 사진이 착착착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찍혔지 않습니까? 다중 노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중 노출. 그래서 이게 에즈라 파운드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에즈라 파운드. 그 다음에 조지 버나드 쇼는 뭐 소설가인가 문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에즈라 파운드나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아주 당대 그 예술가들이 이 엘빈 랭돈 코번이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어렸었는데, 여기 지금 24살이라고 되어 있네요. 24살 시절에 이 엘빈 랭돈 코번의 사진을 보고 가장 위대한 사진 예술가라고 아주 극찬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칭잉 찬자가 빠졌는데 극찬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에즈라 파운드를 다중 노출로 촬영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사진 표현 방법도 이게 인위적으로 합성한 건, 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더니 뭐 헨리 피치 로빈슨 같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게 아니라, 이거는 촬영 자체를 다중 노출을 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면에 여러 번 찍는 이런 다중 노출 방법이니까, 이것도 스트레이트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연출이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각성의 확장을 추구했던 사진가가 초창기 이 엘빈 랭돈 코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사진사에 굉장히 또 큰 업적으로
저기 하고 있는 게 이 하이앵글 촬영이에요. 그래서 1913년에 정상에서 본 뉴욕이라는 제목의 5장의 시리즈 사진을 전시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 옛날 책들 보면 부감 촬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말은 아니죠. 외래어지만 뭐 사용하는 말이니까 하이앵글이라는 말,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항공 촬영은 뭐예요? 제가 뭐 이건 어디서 제가 본 건 아니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느낀 거라 정리를 제가 했을 때 항공 촬영하고 하이앵글이 있는데, 하이앵글은 어떤 겁니까? 높은 데서 아래로 찍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좀 뭐 롯데타워 같이 100 몇 층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찍은 거하고, 그 롯데타워 중간 정도의 행글라이더나 뭐 이런 거 타고 사진 찍는 거하고, 뭐 아니면 저 뭐야 드론 갖고 찍는 거하고, 이런 거 드론 갖고 찍으면 항공 촬영이지만 더 높은데 꼭대기에서 전망대에서 아래로 찍는 건 하이앵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표면에서 다리가 떨어진 상태로 찍으면 항공 촬영이고, 지표면에 다리가 붙어있는 상태로 찍으면 하이앵글이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항공 촬영은 나다르가 열기구 타고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고, 이 하이앵글 사진은 엘빈 랭동 코본이 처음으로 시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각의 확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앵글이 눈높이 수평 앵글, 그러니까 아이 레벨이 있고 하이 앵글이 있고 로우 앵글이 있는데, 로우 앵글은 누가 먼저 했다라고 나와 있는 기록은 없어요. 하이 앵글은 엘빈 랭동 코본에 의해서 맨하탄에서 정상에서 본 뉴욕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하이앵글의 사진을 5장을, 제가 근데 자료로 갖고 있는 건 3장뿐이 없는데 나머지 사진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도 2장뿐이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하이앵글로 사진의 시점의 변화를 줘서 대상의 이미지, 메시지가 바뀌는 이런 시각의 확장성을 추구했던 사진가가 아까 다중 노출도 그렇지만 하이앵글도 그런 방법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1917년도에 상당히 이 추상적인 작업을 하는데요. 이 보르도그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르도그라피. 여기 지금 설명부터 말씀드리면 비객관적인 사진을 만들고 발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의 사진들은 추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검은 상자라고 그랬어요. 카메라를 검은 상자. 좀 더 적극적이고 실험적이고 창작적인 작업을 하지 못할 바에야 검은 상자를 던져버려라, 땅에 파묻어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각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이렇게 아주 진취적인 개혁적인 사진가가 엘빈 랭동 코본인데, 그럼 이런 형태, 지금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저 사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이 보르도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소용돌이파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제가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유리를 3면을 이렇게 마주보게 한대. 깨진 유리든 뭐든 3면을 마주보게 하고 거기다가 어느 특정한 물체를 하나 집어넣으면은 이게 유리가 이렇게 금이 갔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중첩적으로 막 겹치기로 보일 거 아니까, 거기다 카메라 렌즈를 집어넣어가지고 3면에 반영된 이미지를 촬영하는 형태로 만들어낸 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보르도그라피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중 노출을 좀 더 응용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그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소용돌이파의 표현 방법과 같다 그래서 보르도그라피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집으로 Man of Mark, More Man of Mark라는 식으로 해서 그의 사진 세계를 더욱 알리게 됐다. 근데 이것도 랭동 코본의 사진이면서도 굉장히 회화성이 초창기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좀 또 강조가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트레이트한 사진으로 하는
하는데 그 강학적인 기록성과 회화적인 사진의 접목을 통한 스트레이트한 순수 사진을 창작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화적인 이미지를 좀 강조시킨 그런 사진 같아요. 그래서 1950년까지 만레, 존 하트필드, 나조르 모르나기 이런 사람들이 화가나 그 디자이너 같은 이런 좀 근데 사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작업을 추구했던 나중에 설명해드릴 다다이스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조르 모르나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사진 예술의 커다란 흐름을 주도했다. 50년 까지 이게 엘빈 랭돈 코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깨진 금간 유리의 세면에 중복된 이미지에서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패턴을 찾아낸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르도그래피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사진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삼각형으로 13장의 거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카메라 렌즈를 놓고 촬영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이미지를 찾아낸 거고 에즈라 파운드는 이 사진을 아까 그 인물사진 다중 노출했던 에즈라 파운드는 이 사진을 소용돌이파와 연관시켜 보르도그래피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에즈라 파운드라는 사람이 엘빈 랭돈 코본을 굉장히 최고의 예술가라고 극찬을 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즈라 파운드가 이 보르도그래피 엘빈 랭돈 코본이 작업한 이 사진 형태를 보고 보르도그래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뭐 회화의 한파에 소용돌이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건 공부를 안 해갖고 어떤 회화적인 표현 방법인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서 굉장히 그 실험적인 사진을 추구했던 사진가인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회화적인 느낌의 사진을 봤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젊었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현재의 표현 방법을 부정하고 좀 새로운 시각적인 표현 형태를 추구하고자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노력했던 엘빈 랭돈 코본도 후반에 들어와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온화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형태의 사롱풍 사진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앞부분의 사진, 그러니까 요게 그런 회화풍의 사진인데 엘빈 랭돈 코본의 말년의 사진이다. 그래서 말년의 사진은 사롱풍 형태의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좀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굉장히 진취적으로 작업했던 그런 사람이 후반에는 이런 식의 사롱풍 사진으로 마감을 했지만 하여튼 그 다중 노출에 대한 표현 방법이라든가 하이 앵글에 의한 시각적인 확장성 그 다음에 보르도그래피라는 걸 특수하게 자기가 창작을 해가지고 그 추상적인 패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했던 사진가가 엘빈 랭돈 코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